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해안의 섬으로 낚시를 갔다가 폐가에서 귀신을 보았다. 나는 그냥 길 위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바람 따라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낙엽 같은 남자야. 전 기가 센 거 약한 거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닌 존재를 믿고 그런 걸 여러 번 봤기에 그중 한 이야기를 할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의사이오니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 당시 나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어. 논산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그리고 이등병 생활부터 육군 5대 장성이라는 빛나는 작대기 4개의 병장으로 복무도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 못한 잉여인간이었지.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쉬어야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도 한 달이면 끝이더라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의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고. 그때 내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야. 처음엔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지.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나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 그런데 이 낚시라는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엔 내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른 거야. 난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 몇 달 죽어라 알바해서 낚시, 풀셋을 구입했지.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면 지렁이 한 통과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취미생활이거든.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월적도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 그 꿈이 뭐냐 하면 모든 낚시인의 환상인 초대형 붕어야.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가 있지.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 그러니깐 꿈이지. 귀에서 그렇지 분명히 있는 붕어야.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가 넘는 붕어도 꽤 많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란 참붕어는 환상 그 자체야.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을 들은 거야.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 자기네 고향집의 뒷산으로 가면 내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 얘기론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친구가 찌질이었을 때 만든 저수지라고 했지.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못해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했어. 민물새우도 같이 방류해서 새우가 저수지에 반이라고 뻥을 쳤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을 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 라고 하니 얘가 살짝 비웃더라고.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 잡지. 내 생각에도 그렇더라고. 붕어를 누가 잡겠어? 바다 낚시하지. 그래서 난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한 거야. 그 녀석을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급 이별을 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드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운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야 했어. 배 타기 전에 시내 낚시점에 들려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히 준비했어. 바닷가에 가면 바다 낚시 미끼만 팔더라고. 난 그 뒤 여러 시간 배를 타고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를 화장실에서 확인하며 어렵게 친구의 고향섬에 갔어. 도착해서 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지. 나랑은 목적 자체가 틀린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몰라. 그리곤 친구가 미리 설명해준 길로 마을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어. 마을 끝에 마지막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나오더라고.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한 작은 저수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지.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서둘러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눈앞에 저수지 맞은편에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풀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란 느낌이 들더라고. 그냥 보통 시골에서 많이 보던 슬래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 개량만 한 것 같았어.
집은 초가 형태였고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어. 누가 봐도 느낌에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 거야.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어. 폐가가 달리 폐간가. 그냥 사람 안 살고 관리 안 한 지 좀 되면 다 폐간 거지. 그렇게 앉아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입질이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을 바꿔 달았어. 그러자 넣기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거야.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엔 환장하고 달려들었던 거지.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시야의 굵은 붕어들이 딸려 올라온 거야.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런데 기대했던 초대형 붕어는 소식이 없었어.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 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만화방이랑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 그리고 당구장서 먹는 짜장면일걸.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어. 밤 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두세 시간을 자고는 밤 낚시를 시작했어.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는 11시가 넘었어. 물론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만의 낚시터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을 안 한 나의 실수였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는 거야. 기옷도 없이 겨우 조그만 우산 하나뿐이 없던 나는 그 우산으로 나의 몸이 아닌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어.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치는 거야. 낚시대를 잘못 가지고 있다간 피뢰침 역할을 해서 감전사하는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는 뒤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 오기 시작하더라고.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운 짐만 들고는 랜턴빛에 의지해 그 폐가로 뛰어갔어. 밤새 비 맞아 병드는 것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서 그 폐가 부엌이었다 생각하는 곳을 들어갔어. 내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고 그곳 한 모퉁이에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 난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어. 불이 나무에 옮겨부터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셔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문도 뽀개서 불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콧펠에 빗물을 받아가면 하나를 끓여 먹었지. 기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얼마를 졸았을까. 흥얼흥얼 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깬 거야.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와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은 거야.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지. 예전 시골집들 봤어?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이야.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방으로 밥상을 들였었거든.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고 난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어.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지.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어. 방이 따뜻하네. 그렇게 도시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진문 사이로 내 눈높이에 맞추어 앉아 계시는 거야. 그 괭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말이 울리는 거야. 내 집을 부순 게 니놈이구나. 난 짐도 다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지. 달리다 저수지 건너 내가 낚시하던 쯤에 왔을 때였어.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야.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히는 줄 알아? 사슴은 도망가다가 꼭 한번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야.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쏘아 사슴을 잡는다고 해. 내가 그 사슴꼴이었지.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그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에 있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건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스르르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을 쪽으로 비탈을 달려 내려갔어.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내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지.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 뛰어서 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의 끝집에 도착을 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 그리고 길을 보니 내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그 할머니가 서서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시자 날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 사라졌어. 방에서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에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나를 맞아주셨지.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 그리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내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어. 난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어.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내가 그 할머니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신 거야. 서선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먼. 그리고는 그 노인분은 그 집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 원래 그 집엔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못해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훨씬 연상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해. 그러다가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거야.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 다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해. 조그만 산을 일구어 만든 밭에서 업척스레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1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삼남매를 키우시고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곤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린 거지.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 봐. 그러다가 내가 그 섬에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외딴 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거야. 그 뒤 못해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치렀다고 해. 그리고는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피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께는 은인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거야.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차마 더 해코지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어.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난 짐을 챙기고 낚시도 걷었지. 그리고 노인이 양 하나를 피워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고. 아주머니,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다 잊고 빨리 좋은 데 가서.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난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 붙어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차려주시는 아침을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왔지.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뭔가 있다. 나는 18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엄마 꿈을 꾼 적이 없었다. 난 원래 사람이 죽으면 끝. 귀신이고 사후세계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정말 미웠다.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냐. 어떻게 꿈에서라도 엄마를 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고. 나 자신을 많이 원망했었어. 그러다 26살이 돼서 드디어 꿈에 엄마가 나왔다. 근데 엄마가 정상이 아니었어. 꿈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엄마 힘들어 죽겠다. 좀 누워있을게. 하면서 내 무릎을 베고 누우려고 했어. 그러면서 내가 엄마 뒤통수를 보게 됐는데
뒤통수에만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서 듬성듬성 남아있고 뒤통수가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거야. 꿈속이지만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 모르게 해서 걱정 안 시키려고 알았어, 누워있어. 좀 쉬어.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일단 첫날 꿈은 여기까지만 꾸고 깼어.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지. 그런데 이틀인가 지나고 또 엄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열이 펄펄 나면서 감기인지를 걸려가지고 이불을 덮고 누워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는 거야.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의 이마를 짚어보고 물수건도 갈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사이에 엄마가 아픈 꿈을 4번인가 연속으로 꾸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생활이 잘 안 될 지경인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정신 못 차리고 하니까 과장님이 요즘 왜 그러냐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요새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했더니 과장님 어머님이 그런 거 잘 물어보는 스님이 계신데 내가 한번 물어봐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어. 암튼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정신 좀 차려야지 하고 며칠 지내다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스님이 그러는데 산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모들하고 외삼촌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주말에 바로 엄마 산소에 가봤어. 산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혹시 비가 와서 봉분이 씻겨 내려갔거나 하는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로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 다행히 산소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꽤 소름 끼치는 문제였어. 봉분 바로 옆에 큰 너구리 같은 동물이 죽어 있었어. 거기서 다른 동물하고 싸운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얼른 집어서 멀리 버리고 다 같이 엄마 산소에 간단히 제사를 지내고 왔어.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아픈 꿈은 안 꾸더라고. 그냥 엄마 살아있을 때처럼 지내는 꿈만 몇 번 꿨어. 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귀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어도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생각해.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포항 아파트 괴담.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포항시에 위치한 M이라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아파트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없는 건 여기서 그 이름을 댄다면 그때의 일을 애써 진정시키고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니셜로 표현한다. M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하던 인부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10여 명이 죽어나갔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겠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여자와 만난 후 며칠을 못 넘기고 죽고 만 것이다. 사인을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였다. 가족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살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곤 그 여인을 만난 후론 길어야 3일을 못 견디고 전부 눈을 감았다는 것이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였지만 가족들 외엔 남들에겐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1년여가 지나고 M아파트는 27개동이 드디어 탄생되었다. 사람들은 위치가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앞다퉈 입주를 시작하였고 분양 이틀 만에 모든 입주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모두들 입주를 하였고 이곳에서의 이상한 사망 사건은 그들의 뇌리에서 없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곳. 즉 12동에서 이상한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문의 죽음 첫 번째. 1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남편.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서 조깅을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고 코스는 매일 달리던 뒷산 등산로였다. 다정하게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서버린 것이 아닌가. 속도를 못 맞춘 아내는 10여 미터를 더 달려나가더니 멈춰서게 되었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남편은 방긋 웃으면서 허공에 대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 아닌가.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좀 전에 나하고 얘기 나누었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지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으며 누구랑 대화했단 말이야. 혼자 중얼대어 놓고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며 바가지를 긁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이서 가볍게 다툰 뒤 서로 직장에 갔다고 한다.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에게 바가지 긁은 것이 마음에 걸려 맛있는 장보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파트의 문이 열려있기에 반가운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면서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왔지만 남편이 죽어있는 것은 현실이었다. 아내는 기절을 했고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었지만 너무도 이해가지 않는 대목일 뿐이었다.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왜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복을 입은 채 부랴부랴 1301호에 내려가 봤더니 그곳은 유일하게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빈집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남편이 보았다는 새벽에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의 죽음 두 번째. 이곳은 12동 808호 금술 좋은 40대 부부집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날의 저녁.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고 한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나를 알더라고.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길래 얼떨결에 인사는 받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어찌 알았을까? 나한테 관심 있나?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연한 예 아닌가. 1401호 남자가 1301호 여자를 보고 죽었는데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리자 괜한 얘기를 했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과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새 남편은 잠이 들어버렸지만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 몰랐고 계속하여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쉬는지를 확인해 볼 뿐이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아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잠이 들고 만 것이다.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남편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문의 죽음 세 번째.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12동에 사는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문은 벌써 천리말리 퍼진 상태라 아무도 M아파트 자체에 오기를 꺼려했다. 이러다 보니 입주 시에 1억 2천 하던 집값이 8천만 원까지 내려와도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 했고 12동은 6천만 원도 안 되게 집을 내놓는 사람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하여튼 이러한 와중에 12동 705호에서 의문의 죽음이 또 발생되었다.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다. 705호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노부부는 두 분이서 사시는 게 적적하셨는지 방 한 칸을 쇠를 놓았는데 이 학생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이 학생은 공부벌레라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 학생은 노부부를 부모님같이 따랐다고 한다. 노인들이 잠이 없는 걸 알고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노부부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한다. 물론 노부도 이 학생을 자식처럼 때론 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시간 날 때마다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포항지리도 모를 뿐더러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 학생에게도 포항이라는 낯선 곳에서 노부부는 부모님이자 친구였던 것이었다. 이곳에서 의문의 죽음이 나돌자 노부부는 언제나 늦게 다니는 이 학생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깡패 조심, 차 조심하라고 입에 달고 다니셨는데 의문의 죽음이 생기고부터는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고 내내 당부하셨다고 한다. 학생은 그런 건 믿을게 못 된다며 걱정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건강 조심하라고 되려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되었을 무렵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왔다고 한다. 다짜고짜 이 학생은 1301호 여자를 보았다며 나 죽는 거 아니냐며 울고불며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노부부는 털컹 떨어지는 가슴을 억제하며 학생에게 말하길 그건 전부 헛소문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학생을 위로했다고 한다. 그래도 학생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하고 온몸을 덜덜 떨 뿐이었다고 한다. 밤은 깊어왔지만 학생이 너무 무서워하길래 학생을 노부부의 침실에서 같이 재우기로 했다고 한다. 노부부는 학생을 계속하여 진정시켜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새 학생은 잠에 빠져들었고 노인들도 잠이 들었다. 아침은 다가왔고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본능적으로 학생을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은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특히 12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12동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되었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며 패소 처리를 해버렸다. 주민들은 시공업체 W건설을 상대로 계속하여 투쟁하였고 4년여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W건설은 M아파트 중 12동만 입주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2동을 폐쇄시켜버렸다. 4년여 동안에도 12동의 의문의 죽음은 몇 건이 더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 동 중에 12동만이 폐쇄된 채 음침하게 지금도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하여튼 12동이 폐쇄된 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은 볼 수가 없다고 한다.